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주역으로 꼽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K-팝을 널리 알리고 스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류 발전의 기저를 닦은 SM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SM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수만 전 회장, H.O.T, 보아, 소녀시대, 레드벨벳, 에스파, NCT 언제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또는 연령별로 생각하는 분들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1995년 설립된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K-팝의 주역으로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는 음악과 무대를 선사했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굴곡도 조금 있었겠지만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설립자 이수만 전 회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수만 전 회장은 70년대에는 무대를 누비는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80년대에는 유명 MC로 활동했습니다. 올드 팬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MZ 세대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네요. 이수만 전 회장은 당시 가수, MC, 라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뒤로하고 프로듀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내 TV쇼 프로그램이 대거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 연예계 쪽은 앞으로 전망이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후에 그는 모든 일을 뒤로한 채 컴퓨터 공학을 배우기 위해서 1981년부터 약 4년 동안 유학길에 오릅니다. 현역 연예인이 외국 정규대학으로 유학 간 사례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공부하기 위해서 떠난 이수만 전 회장은 미국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마이클 잭슨, 또 꽃미남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듣는 음악을 넘어서 보고 듣는 음악의 시대가 오겠구나, 비주얼이나 패션도 중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1980년대 국내 음악 시장은 가창력이나 음악성이 중요했지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립되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곡에 맞는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꾸민 가수가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부르니까 이수만 전 회장이 보고 감명을 받은 거죠. 이수만 전 회장은 아마 이때부터 H.O.T나 SES의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귀국한 이수만 전 회장은 유학에서 배운 컴퓨터 공학과 음악을 활용해서 뉴 에이지라는 앨범을 1989년에 발매했어요. 발라드, R&B, 테크노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듀싱을 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성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디로요? 기획형 아이돌로 눈을 돌립니다. 그 시작엔 유영진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당시 이수만 전 회장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SM 기획에서 쓴맛을 제대로 보고 돌파구를 고민할 때였어요. 그때 막 제대한 유영진이 기타로 쓴 180곡의 데모를 들고 이수만 전 회장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매일 10곡씩 선보이는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꽤나 까다롭죠. 이수만 전 회장은 유영진의 곡을 듣고 흑인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유영진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련되고 대중적이면서도 독특하지만 중독성 있는 곡을 만드는 유영진의 실력을 이수만 전 회장이 알아본 거죠. 기획형 아이돌을 고민하던 이수만 전 회장과 유영진의 만남으로 탄생한 아이돌 그룹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작, 바로 H.O.T입니다. H.O.T는 1996년 데뷔 이후에 전사의 후예, 캔디, 행복 등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10대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H.O.T는 데뷔곡 전사의 후예를 통해서 학폭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뤄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생산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10대들의 공감을 자아내면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진정한 대박은 후속곡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캔디가 2달 동안 음악 프로그램 1위에 자리하는 메가 히트를 치면서 H.O.T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캔디로 가요계를 점령한 H.O.T의 정규 1집은 누적 205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역대 아이돌 그룹 최초로 단일 앨범 누적 판매량 200만 장 이상의 대기록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당시에 H.O.T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났어요. 2000년 2월에 H.O.T는 베이징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동자 체육관에서 열린 콘서트였는데 매진은 당연하고요. 안표까지 팔리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의 한 신문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H.O.T 베이징 콘서트 입장권이라고 보도했을 정도였어요. H.O.T 티셔츠가 불티나게 판매되는가 하면 팀 이름을 상표로 한 화장품과 커피숍도 생겨났고요. 음반은 1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거 한류 열풍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데요. H.O.T가 성공을 거두면서 SM 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을 발표합니다. 바로 1997년 데뷔한 원조 요정, 제가 사랑했던 SES인데요. SES처럼 음악성, 춤, 실력, 의상, 분위기, 컨셉트까지 갖춘 여성 걸그룹은 최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걸그룹이 많고 다양한 컨셉트로 앨범을 내지만 SES가 데뷔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SES의 등장만으로도 센세이션이었겠죠. 특히 영어가 되는 멤버 유진과 일본어가 되는 슈의 활약으로 해외 진출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8년 발매한 일본 첫 싱글 하나가 되는 세계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37위로 진입하는 기록과 함께 한국 걸그룹 최초로 일본 공식 팬클럽도 생겼다고 합니다. 또 국내 아이돌 최초로 일본 지상파 TV에서 Dreams Come True를 한국어로 불렀고요.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한류 열풍을 주도했는데요. 꿈을 모아서라는 곡으로 한국 걸그룹 최초로 대만 내 해외 음악 차트 1위, 연간 음악 차트 1위 등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H.O.T, SES의 뒤를 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전성기를 잇는 가수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보아죠. 보아는 약 3년간의 연습생 시기를 거쳐서 2000년 13살의 나이에 아이디 피스비로 데뷔합니다. 당시에 이수만 전 회장은 보아에게 마케팅을 비롯한 자본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요. 보아 1집에서는 김영석, 유영진, 방시혁, 김주환, 박진영 등을 지금 들어도 입이 쫙 벌어지는 이 거물급 작곡가와 제작진들이 투입됐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영화 쉬리로 흥행 감독이 됐던 강재규 감독이 참여했고요. 당시에 보아 데뷔에만 약 3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IMF 여파로 힘든 시기였던 때니까 30억 원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죠. 이어서 보아는 2001년 한국에서 데뷔한 곡 아이디 피스비로 일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보아의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위해서 이수만 프로듀서는 키이스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어요. 당시에 키이스트는 일본 내 최대 한류 채널인 KNTV와 DATV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류 확산에 이바지한 선두 기업으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또 SM은 일본 정상의 음반 회사인 에이벡스와 손을 잡고 아시아 공략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에이벡스가 보아를 전속 가수로 선택한 것은 그의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이벡스는 보아의 쇼케이스에 7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에이벡스와 일본 TV 프로덕션 요시모토 등과 합작해서 SM 재팬을 설립합니다. 해외니까 마케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설립한 SM 재팬은 남소영 대표를 필두로 일본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음에도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정서가 맞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보아는 아쉽게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보아 역시 향수병에 걸리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하지만 보아는 눈물과 땀이 깃든 재즈 댄스를 연마했고 그 노력은 NHK가 주관한 슈퍼드림 라이브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음은 전해진다라는 곡으로 재즈 댄스와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 일본 가수를 뛰어넘은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덕분에 보아는 2002년 3월 출시한 첫 앨범 Listen to My Heart를 시작으로 2집 발렌티, 3집 Love and Honesty, 베스트 앨범 Best of Soul, 4집 앨범 Outgrow, 5집 Made in 20, 6집 The Face, 7집 Identity로 오리콘 차트 1위를 연속해서 달성했어요. 보아의 앨범 판매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연이어서 달성해서 일본 전 여가수 역사상 오리콘 차트 3위의 기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가수로는 당연히 1위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내 가수들의 일본 활동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아의 소식은 엄청난 경사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보아의 행보는 한국과 일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향하죠. 2009년 미국에 진출한 보아는 정규 1집 보아로 빌보드 200에서 127위에 올랐고요. 이후에 발매된 In You Up은 빌보드 핫댄스 플레이 차트 8위를 기록했어요. 그 뒤엔 나온 앨범들도 20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 이후에 다시 국내로 컴백한 보아는 허리케인 비너스와 온리 원으로 음악 차트 1위를 하면서 5년 공백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국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보아는 SM의 성장이 아닌 한국인 가수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성공에도 한 획을 긋고 최연소, 최초, 최다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다시 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아 이야기를 하면서 동방신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2003년 한국에서 먼저 허그로 데뷔한 동방신기는 바로 다음해 2004년 말에 같은 곡을 일본에서 발매하는데 오리콘 차트 77위에 안착합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2005년 발매한 싱글 앨범 Stay With Me Tonight은 오리콘 주간 차트 20위 안에 진입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지만 사실 당시에는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다고 해요. 한류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그룹이었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에이벡스 트랙스와 제휴를 맺고 동방신기의 마케팅에 주력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에이벡스 트랙스는 앞서서 언급한 보아가 속한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 산하 회사고요.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그룹인데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방신기 멤버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바쁜 일정에서도 일본어 공부에 매진을 하면서 일본 시장을 꿰찰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6년 동방신기에 드디어 일본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 여러분들 아시죠? 17기 엔딩 테마곡으로 동방신기의 내일이 오니까라는 곡이 채택되면서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주제곡 부른 거면 슬슬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6번째 싱글 비긴이라는 곡이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오리콘 차트 15위에 랭크되고 7번째 싱글 앨범 스카이는 오리콘 차트 6위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22번째 싱글 뷰티풀 유가 대박이 터집니다. 오리콘 위클리 1위에 올라가는데 이 열풍에 힘입어서 23번째 싱글 어째서 너를 좋아하게 돼버린 걸까? 24번째 싱글 주문 미로틱, 25번째 싱글 볼레로, 키스 더 베이비 스카이, 잊지 말아줘가 모두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5연속 차트 1위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엄청 쉽게 일본 열도를 장악한 것 같지만 당시에 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많고요. 앞서 소개한 보아도 그렇고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해외 무대에서 서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일본 최정상 뮤지션으로 인정을 받고 또 문화를 선도하는 일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진정한 국위선양을 해내신 여러분들 너무나 멋집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렇게 동방신기가 기록한 순위는 지금까지도 한국 연예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매한 노래와 똑같은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기도 했고 일본 유명 노래를 동방신기만의 스타일로 부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한류 열풍을 이은 그룹은 누구일까요? 바로 슈퍼주니어입니다. 2005년 데뷔한 슈퍼주니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중독성 있는 음악과 무대를 꽉 채우는 멤버들의 칼군무가 바로 인기의 요인이었죠. 특히 슈퍼주니어 M을 통해서 중화권 시장 진출 및 정복을 했고 슈퍼주니어 D&E를 통해서 일본 시장 공략, 슈퍼쇼를 통한 월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특히나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중화권에서 중국, 한국 가수들을 통틀어 신인상과 대상을 함께 수상한 최초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SM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룹 소녀시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대중가요 역사상 10년 이상 팀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녀시대는요, 정말 한국 가요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곡도 엄청나게 많죠. 다시 만난 세계, 키싱 유, 지, 소원을 말해봐, 오, 훗, 정말 셀 수도 없이 계속 히트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곡마다 서로 다른 컨셉을 내보이는 걸로도 유명하죠. 이 많은 곡의 컨셉트에 겹치는 게 없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소녀시대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소녀시대가 수립한 기록도 많습니다. 2011년엔 더 보이스로 연간 앨범 판매량 1위를 차지했는데 걸그룹이 보이그룹을 뛰어넘은 게 이게 최초라고 합니다. 국내 남녀 가수를 통틀어서 최초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I Got a Boy, G, 더 보이스, 미스터 택시, O 5개는 1억 뷰가 넘었고요. 자, 그럼 소녀시대의 기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실까요? 2011년 6월 1일 발매한 일본 정규 1집 걸스 제너레이션은 발매 첫날 73,583장이 판매돼서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 약 37만 장으로 해외 가수 역대 앨범 1위를 차지했고요. 그해 오리콘 연말 앨범 차트 5위에 오르게 되죠. 이후 일본 내에서 소녀시대는 꾸준히 활동하면서 K-팝을 알리게 됩니다. 자, 2012년 소녀시대는 한국인 가수 최초로 미국 CBS 데이비드 레터맨 쇼, 미국 ABC의 아침 토크쇼 라이브 위드 켈리, NBC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엑스트라 TV 등 미국 3대 방송사를 전부 다 출연했고요. 프랑스 지상파에서도 출연해서 K-팝의 위상을 높였어요. 개인적으로도 소녀시대 유나 씨를 참 좋아하는데요. 당시 유나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당연히 사신 방송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한참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한국 배우들이 중국 드라마 출연하고 그랬거든요. 유나 씨도 중국 드라마에 진출을 했어요. 무신조자룡이라는 역사극인데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역사극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유나 씨 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왜냐하면 유나 씨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는데 중국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라서 모두가 놀랐대요. 소녀시대 멤버죠. 연기도 잘하죠. 근데 중국어도 잘하니까 중국인들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녀시대는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일리시한 패션과 인상적인 안무,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중동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걸그룹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강하게 각인시켜준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덕분에 이후 데뷔하는 2NE1, 원더걸스, 블랙핑크 등 많은 걸그룹의 탄생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또 가사보다 리듬감이 살아있는 음악과 따라서 춤추기 좋은 댄스로 외국인들도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국어를 몰라도 곡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지지지 베이베베베. 자, 소녀시대 들으면 왠지 풋풋한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는 엑소, NCT, 레드벨벳, 에스파 등등 꾸준히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고 성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봄날일 것 같았던 SM에 제동이 걸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수만 전 회장이 아티스트의 컨셉과 타이틀곡, 의상, 헤어 등 전반적인 것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룹이 활동할 때 다른 팀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인식한 SM 엔터테인먼트는 SM 3.0을 통해서 멀티 제작 센터와 레이블 구축에 힘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골자는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를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안무,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활동하는 그룹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별로 레이블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런 구조는 5년 전에 JYP가 발표한 JYP 2.0 비전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JYP 2.0을 발표한 2018년 기준으로 5년간 JYP의 매출액은 232%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1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SM 3.0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도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미래에셋 M클럽에 따르면 SM 3.0이 발표된 2월 한 달 동안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SM 라이프 디자인의 주식이 매수 종목 1위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1조도 안 됐던 SM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도 지금은 약 2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SM 3.0이 가속화될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변동할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겠죠.
또 카카오가 SM 인수전에 뛰어들었잖아요. 다른 엔터도 많았는데 왜 SM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으려고 한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 엔터의 기업 공개 때문입니다. 기업이 주식 상장을 위해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는 것을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데, 카카오 엔터는 2019년부터 기업 가치를 25조 원으로 보고 상장 준비를 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가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은 잘 되지만 아티스트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K-팝의 주역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 해결되니까 이번 인수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던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K-팝을 선봉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멜론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는 SM 팬 플랫폼 버블과 손을 잡으면 하이브의 플랫폼 위버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카카오 엔터가 상장할 수 있는 힘도 커지니까요. 특히 SM 입장에서는 이수만 전 회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멀티레이블로 전환하기에 카카오만큼 적합한 둥지는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SM이 주식 9.05%를 카카오에 넘기면서 이수만 전 회장은 2대 주주가 되면서 두 회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이수만 전 회장은 하이브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고요. 이제는 카카오와 함께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이 전쟁 속에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나 주식입니다. SM 주식은 8만원대에서 16만원까지 떡상을 했고요. 또 급락하고 또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증권 전문가 분을 통해서 SM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궁금한 건 SM 주식이 SM 3.0 발표를 통해서 오른 배경이 궁금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SN 3.0을 발표하고 구조적으로 변하겠다라는 거를 시장에 알렸잖아요. 그 네네. 이후에 이제 카카오랑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지분 경쟁에 나선 건데, SM 주가가 한 8만 원, 7만 원 이 수준에서 이제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SM 3.0 발표하고 신고가를 한번 뚫었었어요. SM 3.0에 대해 공부를 안 해보셨던 뭐 투자자분들은 신고가 뚫었으니까 좀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하고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많이 변하는 거거든요. JYP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30%까지 올라간 이유가 JYP 2.0을 도입한 이후부터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과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카오가 워낙 거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쪽으로 가기 위해서 카카오가 이제 전환사채 제가 알기로는 9% 정도 받아서 지분 9%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됐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9%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고, 지분 경쟁에서 이제 그럼 하이브랑 밀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사실 공개 매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카카오 엔터를 결국엔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규모가 하이브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SM을 붙여서 규모를 키우면 시장에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 원래 1등 사업자한테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항상 PR은 제일 높아요. 항상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처음에 이 공개 매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SM 3.0이라고 SM 측에서 펀더멘털 개선될 이런 요인들에 대해 먼저 선제적으로 유튜브나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 먼저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두 가지가 발생을 했다고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지 아니면 뭐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지가 체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후자로 말씀드린 이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죠. 이게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한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공개 매수 끝나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뭐 만약에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한다,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하기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왜 이게 장기적으로 좀 괜찮냐라고 보면은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이던스 제시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제시를 잘 안 하는데 25년도까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SM 쪽에서. 가이던스를 믿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25년에 매출액이 1조 2천억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 매출액은 1조 2천억까지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이 4,300억 원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줬어요. SM 쪽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SM 주식 지켜볼게요. 자, 이렇게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SM은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한류를 선도하고 한국 연예계에 스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일조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카카오가 인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유도 SM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브랜딩입니다. H.O.T, SAS 같은 비주얼과 컨셉 그리고 아우라까지 다 겸비한 가수를 우리는 기다렸던 거죠. 당시의 10대들의 트렌드, 정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등장하자마자 인기가 팡 하고 터진 이유는 바로 적기에 맞는 그룹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보아나 동방신기 등등등 시대가 원하는 아티스트를 먼저 발굴하고 연습생으로 육성하고 철저한 기획안에서 가수로 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이미지와 컨셉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성까지 수립하면서 스타 창출을 이뤄낸 거죠. SM 아티스트들이 함께 콘서트를 하거나 협업 활동을 하는 SM 타운도 브랜딩의 일환일 수 있겠네요. 소속 아티스트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함께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기도 하고 일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나라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은 SM 엔터테인먼트만의 경쟁력이 됐으니까요. 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구축한 이수만 전 회장의 해안을 성공 요인으로 꼽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뛰어난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고 검색해서 다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지금 봐도 깜짝 놀랄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바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팬들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등의 전략도 남다르고요. 덕분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K-팝의 선두주자가 되는 아티스트들을 대거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죠. 한국 음악을 전 세계로 통하게 한 시작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대만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팬덤도 양산했어요. 그룹 멤버들도 한국인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요. 외국 멤버들도 영입하는 등의 시도 역시 글로벌한 무대로 향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전 세계의 K-팝의 가능성을 제시한 SM 엔터테인먼트 회사 성장과 더불어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의 좋은 음악과 무대를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다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가족, 친구, 동료 여러분들에게 널리 저희 아파트를 알려주신다면 제가 두 손 모아 감사드리고 영원이라도 팔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한류를 이끈 SM 앞으로도 영원하라. 브라보 SM. 지금까지 LK 김호수였습니다. Yeah.